5. 하강 1. 흙구슬 제조법 개량의 이야기. 몽페르메의 사람들 사이에 아이를 버리고 간 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던 그 어머니는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가? 어디에 있었는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테나르디어의 집에 어린 코제트를 맡겨두고서 그녀는 계속 길을 걸어서 몽트레유 시르메르에 도착했다. 그것은 독자도 기억하다시피 1818년의 일이었다. 팡티는 10년 전에 고향을 떠났다. 그동안 몽트레유 시르메르는 모습이 바뀌었다. 팡티는 서서히 곤궁에서 공궁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이에 그녀의 고향 도시는 번영했다. 한 2년 전부터 거기에서는 공업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작은 고장에서는 큰 사건이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므로 좀 더 부연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니, 차라리 강조해 둔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아득한 옛날부터 몽트레유 시르메르에는 영국의 흑옥과 독일의 흙구슬을 모조하는 특수공업이 있었다. 이 공업은 원료가 비싸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침체되어 있었다. 그런데 팡틴이 몽트레유 시르메르에 돌아왔을 무렵 그 검은 폐물의 제조법에 전무후무한 변화가 일어났다. 1815년 말에 어느 탁완 사람 하나가 이 도시에 와서 살면서 그 제조법에 새로운 고안을 하여 수지 대신에 칠을 사용하여 특히 팔찌에는 용접하던 쇠고리 대신에 그저 끼우기만 하는 쇠고리를 사용하게 했다. 이 아주 작은 변화는 하나의 혁명이었다. 이 아주 작은 변화는 실제로 원료값을 굉장히 감소시켰으니 이로 인해 첫째로 노임을 올려서 그 지방에 혜택을 주었고 둘째로 제조법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었고 셋째로 훨씬 싼 값으로 팔면서도 수익을 3배나 올려서 제조자 측에도 이득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의 고안에서 3가지 결과가 생겼다. 3년도 채 되기 전에 이 방법의 발명자는 좋은 일로는 부자가 되었고 더 좋은 일로는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부자로 만들었다. 그는 이 지방 사람이 아니었다. 아무도 그의 출생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처음 왔을 때의 사정에 관해서도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는 많아봤자 몇백 프랑이라는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이 도시에 왔다고 한다. 그는 그 쥐꼬리만한 자본을 교묘한 고안의 실현에 사용하여 차근차근 주의하며 키워서 마침내는 자기 재산을 이루가는 동시에 그 지방 전체를 윤택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몽트레유 시르메르에 도착했을 때 그는 노동자의 복장과 풍채와 말투를 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12월의 어느 날 해질 무렵에 등에 배낭을 짊어지고 손에 울룩불룩한 지팡이를 짚고서 그가 남몰래 몽트레유 시르메르라는 작은 도시에 들어왔을 때 마침 시청에 큰 화재가 났다. 이 사나이는 불 속에 뛰어들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어린아이 2을 살려냈는데 이 아이들은 헌병대장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통행증을 보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를 마들렌 아저씨라고 불렀다. 2. 마들렌 씨. 그는 50살쯤 되는 남자였는데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고 친절했다. 그에 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가 그토록 비상하게 개량해 놓은 그 공업의 급속한 진보 덕분에 몽트레유 시르메르는 중요한 교역 중심지가 되었다. 흑옥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스페인은 해마다 막대한 양을 주문했다. 몽트레유 시르메르는 이 흑옥 수출에서 런던 및 베를린과 경쟁을 하고 있었다. 마를렌 아저씨의 수입은 굉장해서 2년 만에 벌써 2개의 늘달한 작업실이 있는 큰 공장 하나를 세울 수 있었는데 하나는 남자들을 위한 작업실이고 또 하나는 여자들을 위한 작업실이었다. 굶주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기에 갈 수 있었고 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빵과 일을 얻을 수 있었다. 마를렌 아저씨는 남자들에게는 성의를, 여자들에게는 정숙을, 그리고 모두에게는 정직을 요구했다. 그는 남녀를 분리하여 처녀들과 부인들이 정절을 지키도록 작업실을 둘로 나누었던 것이다. 그 점에 관해서 그는 준엄했다. 그가 말하자면 너그럽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직 그 점에 관해서 뿐이었다. 몽트레유 시르메르는 위수지여서 풍기가 문란해질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엄격했던 것이다. 어쨌든 그가 거기에 온 것은 은혜요. 그가 거기에 있는 것은 신의 섭리였다. 마를렌 아저씨가 오기 전까지
그 지방은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모든 것이 노동의 신성한 생명으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왕성한 순환이 모든 것을 자극하고 도처에 스며들었다. 실업과 빈궁은 자취를 감추었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의 지갑에도 조금의 돈이 없는 일이 없었고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조금의 기쁨이 없는 일이 없었다. 마를렌 아저씨는 누구든지 고용했다. 그의 요구는 단 한 가지뿐이었다. 즉 정직한 남자가 되라, 정직한 처녀가 되라 라는 것이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를렌 아저씨는 자기 자신이 그 근원이고 중심이었던 그 활동 속에서 재산을 이룩했지만 이건 단순한 상인의 경우에는 꽤 특이한 일인데 돈벌이 하는 것이 조금도 그의 주된 관심사인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남들만을 많이 생각하고 자기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1820년에 그는 라피드 은행에 자기 명의로 63만 프랑의 금액을 예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 63만 프랑을 저축하기 전에 그는 시와 빈민을 위해 100만 프랑 이상을 썼다. 병원의 설비가 나빴다. 그는 거기에 침대 10개를 기증했다. 몽트레의 슈르메르는 윗역과 아랫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가 살던 아랫역에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쓰러져가는 허술한 건물이었다. 그는 학교를 둘 세웠는데 하나는 소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는 소년들을 위해서였다. 그는 2명의 선생에게 나라에서 주는 박봉의 2배가 되는 수당을 자기 돈으로 지급했는데 어느 날 그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가 제1의 2 공무원은 젖먹여 키운 어머니와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는 자기 돈으로 당시 프랑스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유치원을 세웠고 늙고 병든 노동자들을 위해 구제기금을 조성했다. 그의 공장이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수많은 극빈층 가족들이 사는 새로운 주택가가 그 주변에 급속히 형성되었고 그는 거기에 무료 약국 하나를 세웠다. 초기에 그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입사한 양반들은 말했다. 녀석, 한몫 벌어보자는 배짱인 게지. 그가 자기 자신이 부유해지기 전에 그 고장을 부유해 주는 것을 보자 그 입사한 양반들은 이렇게 말했다. 녀석은 야심가야. 이런 일이 더욱 그럴싸하게 보인 것은 그 사람이 종교를 믿는 데다가 어느 정도 종교의식도 잘 지켰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퍽 훌륭한 일로 여겨졌다. 그는 주일마다 을에 독송 미사를 드리러 성당에 나갔다. 어디서고 경쟁자의 냄새를 맡아내는 이 지방의 한 대의원은 이내 그의 신앙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대의원은 제정시대의 입법부의 일원이었는데 자기가 그 피보호자인 동시에 친구였던 오트랑트공, 즉 푸시에라는 이 푸시에는 혁명 당시 국민의회 의원입니다. 푸시에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던 오라토리오파의 신부와 종교적 견해를 같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뒷구멍으로 은근히 신을 비웃고 있었다. 그러나 재산가인 공장주 마를렌이 7시에 독성 미사를 가는 것을 보고는 장래에 그가 입후보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그에게 뒤떨어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대의원은 예수의 신부를 고의 신부로 정하고 대미사와 저녁 기도에 나갔다. 이때의 야심은 말뜻 그대로 성당 뾰족한 탑을 향한 경쟁이었다. 이 말은 보통 스포츠용어로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뜻한다고 하네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했듯이 이 무서운 사람의 덕을 보았다. 왜냐하면 이 존경할 만한 대의원 역시 병원에 2개의 침대를 기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침대가 12개가 되었다. 그러던 중 1819년 어느 날 아침 시내에 소문이 퍼졌는데 마들렌 아저씨가 도지사의 청구와 지역에 대한 공헌으로 국왕에 의해 몽트레유 시르메르의 시장에 임명되리라는 것이었다. 이 타관 사람을 야심가라고 말했던 자들은 모두가 바라는 그 기회를 포착하고 흥분하여 이렇게 떠들었다. 그것 봐, 우리가 뭘 했어? 몽트레유 시르메르의 시민들은 모두 야단 법석이었다. 소문은 과연 사실이었다. 며칠 후 그 임명이 관보에 보도되었다. 그 이튿날 마들렌 아저씨는 사양했다. 같은 해인 1819년 마들렌이 발명한 새 제조법으로 만든 제품이 공업박람회에 출품되었고 심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국왕은 발명자에게 레지옹 도네르 기사장을 수여했다. 이 작은 도시는 또 한바탕 왁자지껄해졌다. 오라, 그가 원한 것은 훈장이었구나. 그러나 마들렌 아저씨는 훈장도 사양했다.
확실히 이 사나이는 하나의 수수께끼였다. 그 입산 양반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난처한 입장에서 벗어났다. 요컨대 녀석은 일종의 협잡꾼이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지방은 그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그에게 은혜를 입고 있었다. 그는 그토록 유익한 인물이었기에 마침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토록 온화한 인물이었기에 마침내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의 직공들은 그를 숭배했는데 그는 그러한 숭배를 받으면서도 어디인지 우울한 듯하고 근엄한 태도를 보였다. 그가 부자임이 확인되자 사교계의 인사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했고 시내에서는 그를 마들렌 씨라고들 불렀는데 그의 직공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마들렌 아저씨라고 불렀고 그는 그것을 가장 좋아했다. 그의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 초대장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사교계는 그를 열망했다. 몽트레이어 시르메르의 거들럭거리는 조그마한 살롱들은 물론 초기에는 이 장인에게 닫혀 있었으나 이제는 이 백만장자에게 활짝 열렸다. 그에게 5만 가지의 제의가 다 들어왔다. 그는 거절했다. 이번에도 그 입산 양반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무식쟁이야. 배운 것이 없는 작자야. 대관절 거자가 어디서 굴러왔는지 알 수 없어. 사교계에 나와도 예절도 모를 거야. 도대체 글자를 난다는 증거조차도 없지 않은가. 그가 돈을 버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저자는 장사치야 라고 했다. 그가 돈을 뿌리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저자는 야심가야 라고 했다. 그가 명예를 뿌리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저자는 사기꾼이야 라고 했다. 그가 사교계를 뿌리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저자는 교양 없는 놈이야 라고 했다. 1820년 그가 몽트레이어 시르메르에 온 지 5년이 되던 해에 지역에 대한 그의 공헌이 실로 혁혁했고 그야말로 지방민 전체가 희망했기 때문에 왕은 다시 그를 시장에 임명했다. 그는 또 사절했다. 그러나 도지사는 그 사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명사들이 모두들 와서 간청하고 민중이 길 한복판에서 애원하는 등 요청이 몹시 간절했으므로 마침내 그는 수락했다. 특히 그를 그렇게 결심하게 만든 것은 한 서민 노파가 고를 내다시피 하면서 그에게 대든 일이었을 것이라고들 생각했는데 그 노파는 자기 집 문 앞에서 안 입고 온 눈치로 그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이다. 좋은 시장이 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앞에서 주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의 입신양명의 세 번째 단계였다. 마를렌 아저씨는 마를렌 씨가 되었고 마를렌 씨는 시장이 되었다. 3. 라피트 은행에 맡긴 예금액. 그런데 그는 이 도시에 나타난 첫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소탈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눈은 성실해 보였고 살갗은 노동자처럼 햇빛에 거렸고 얼굴은 철학자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언제나 차양 넓은 모자를 쓰고 방모직의 긴 프로코트를 턱 밑까지 단추를 채워 입고 있었다. 그는 시장의 직무를 다했으나 그 밖에는 외롭게 살았다. 사람들에게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인사를 피하고 옆을 보고 인사하고 얼른 자리를 떠나버리고 이야기하는 대신에 미소를 짓고 미소를 짓는 대신에 돈을 주었다. 부인네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참 부침성 없는 호인이야. 그의 즐거움은 들판을 산책하는 일이었다. 그는 언제나 앞에다 책을 펴놓고 읽으면서 혼자 식사를 했다. 그는 잘 꾸민 장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책을 사랑했다. 책은 냉정하고 안전한 벗이다. 재산과 더불어 여가가 생김에 따라 그는 책을 정신수양에 이용하는 것 같았다. 몽트레이어 쉐르메르에 온 이후 해가 감에 따라 그의 언어는 한결 정중해지고 고상해지고 부드러워졌다. 그는 산책할 때 총을 휴대하기를 좋아했으나 좀처럼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어쩌다가 그것을 사용할 때면 사격이 백발백중이어서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결코 그는 무해한 동물을 죽이지 않았다. 결코 그는 작은 새를 쏘지 않았다. 아직 젊다고는 할 수 없는 나이였으나 그는 힘이 장사라고들 했다. 그는 필요한 자에게는 손을 거들어주고 넘어진 말을 일으켜주고 수렁에 빠진 수레를 밀어주고 달아나는 황소의 뿔을 잡아 세워주었다. 그는 집을 나갈 적에는 언제나 호주머니에 돈을 빵빵하게 넣었으나 돌아올 적에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가 마을을 지나가면 남루한 어린아이들이 반기며 쫓아와서는 각다기 떼처럼 그를 에워싸곤 했다.
그는 예전에 틀림없이 농촌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다. 왜냐하면 온갖 유익한 비결을 농부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농사꾼들에게 밀의 나방이를 박멸하기 위해 광에 소금물을 뿌리고 마루층 틈바구니에 흘려넣도록 가르쳤고, 바구미를 구제하기 위해 벽, 지붕, 담 등 집안 도처에 오르비오 꽃을 매달아 두도록 가르쳤다. 그는 루제트, 깐부기병, 새콩, 가브롤, 독새풀 등 밀을 해치는 온갖 잡초를 밭에서 건멸하기 위한 처방을 알고 있었다. 그는 토끼집에 쥐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르모트 새끼를 갖다 넣어놓고 냄새를 피우게 했다. 어느 날 그는 그 고장 사람들이 열심히 쇠기 풀을 뽑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뽑힌 풀이 높이 쌓인 채 이미 말라버린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벌써 바싹 말라버렸어. 그렇지만 그 용도를 안다면 좋을 것이요. 쇠기 풀은 여릴 때에는 잎사귀가 훌륭한 야채가 되고, 쇠었을 때에는 삼이나 어저귀처럼 줄기와 섬유가 생기는데, 이 쇠기 풀로 짠 천은 삼배와 같소. 쇠기 풀은 잘게 베어 놓으면 가금의 모기가 되고 찌어 놓으면 뿔 달린 짐승의 밥이 되어, 쇠기 풀 씨를 꼴에 섞어서 주면 동물의 털에 윤기가 나고, 그 뿌리를 소금에 섞어 놓으면 아름다운 노란 물감이 되어, 게다가 쇠기 풀은 두 번이나 베어 드릴 수 있는 훌륭한 꼴이요. 그런데 쇠기 풀에 뭐가 필요하겠소? 땅만 있으면 되오. 보살필 필요도 없고 땅에 들어갈 필요도 없소. 다만 그 씨는 익는 족족 떨어지기 때문에 걷어들이기가 좀 곤란할 뿐이요. 그뿐이요. 사람들이 조금만 수고하면 쇠기 풀은 유용할 것인데 내버려 두면 해롭게 되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죽여버리지. 사람들은 얼마나 쇠기 풀과 비슷한가. 한참 잠자코 있다가 그는 덧붙였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시오. 세상에는 나쁜 풀도 나쁜 사람도 없소. 다만 나쁜 농부가 있을 뿐이요. 어린아이들 역시 그를 좋아했는데 그가 지피나 야자수 열매로 작고 예쁜 공작품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성당문에 상장이 보이면 그는 들어갔다. 다른 사람들이 세례식을 찾듯이 그는 장례식을 찾았다. 그는 인정이 많았기 때문에 과부의 신세나 남들의 불행에 늘 마음이 끌렸다. 그는 상을 당한 친구들이나 상복을 입은 가족들, 관 옆에서 슬퍼하는 사제들 사이에 곧잘 섞여들었다. 그는 저승의 환영으로 가득 찬 그 망가들의 곧잘 온 정신을 기울이는 것 같았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모든 신비에 대한 일종의 동경심을 품고서 죽음의 어두운 심령 가장자리에서 노래 부르는 그 구슬픈 목소리에 그는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는 수많은 선행을 했으나 마치 사람들이 남몰래 악행을 하듯이 남몰래 수많은 선행을 했다. 그는 저녁에 숨어서 사람들 집에 들어가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가곤 했다.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자기 곰이 다락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방을 비운 사이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때로는 억지로 잡아 비틀어서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 가련한 사나이는 어떤 나쁜 놈이 들어왔구나 하고 외쳤다. 그가 들어가서 맨 먼저 본 것은 가구 위에 놓아두고 간 한 입의 금화였다. 거기에 왔던 나쁜 놈은 마들렌 아저씨였다. 그는 친절하고 침울했다. 주민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은 부자면서도 그만한 것 같지 않아. 저 사람은 행복하면서도 만족하는 것 같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그를 불가사의한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들어가 본 일이 없는 그의 방은 날개 돋친 모래시계가 빛이 되어 있고 십자로 걸어놓은 정강이 뼈와 해골 바가지가 장식되어 있어서 진짜 수도사의 독방 같다고 단언했다. 그런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하루는 몽트레이어 시르메르의 젊은 멋쟁이 부인들 중 감구전 여자들 몇몇이 그의 집으로 찾아와서 시장님, 방을 좀 구경시켜 주세요. 모두들 이 방을 동굴이라고 한답니다. 라고 청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당장에 그 동굴로 그 여자들을 인도했다. 그 여자들은 호기심의 벌을 톡톡히 받았다. 그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꽤 멋없는 마호가니 가구만 여기저기 놓여있고 12수짜리 벽지로 도배해 놓은 방에 불과했다. 그 여자들이 거기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벽난로 위에 놓여있는 두 자루의 구식 촛대뿐인데 조사해 본 적 언어로 된 것 같았다. 과연 소도시 사람들다운 관찰이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방에는 아무도 들어가 본 일이 없으며 그것은 도시의 동굴이요, 동혈이요, 구리요, 무덤이라고들 말했다. 사람들은 또 수군거리기를 그는 막대한 금액을 라피드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그것을 자유로이 쓸 수 있다는 것이었고, 또 덧붙여 말하기를 마들렌 씨는 어느 날 아침 라피트 은행에 가서 영수증에 서명하고 10분도 안 걸려서 200만 내지 300만 프랑을 꺼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200만 내지 300만 프랑은 63만 내지 64만 프랑밖에 안 되었다. 4. 상복 입은 마들렌 씨. 1821년 초에 신문은 비행분이 예하라는 별명을 듣던 디뉴의 주교 미리엘 씨의 서거를 보도했다. 향년 82로 성자처럼 영면했다고 했다. 신문에서 빠뜨린 사실 하나를 여기에 첨가해 두겠는데, 디뉴의 주교는 사망하기 몇 년 전 실명했지만 누이 동생이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실명한 뒤에도 전혀 불편함 없이 만족하고 지냈다. 말이 난 김에 말해두는데, 장님이 되어서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완전한 것이 없는 사바세계에는 실로 지상 최고의 행복 중 하나다. 끊임없이 우리 곁에 한 여자가, 한 처녀가, 한 누이가, 한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 그대는 그 여자가 필요하고 그 여자는 그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자가 거기에 있다는 것. 그 여자가 자기에게 필요하듯이 자기도 그 여자에게 필요함을 안다는 것. 그 여자가 자기 곁에 있어주는 시간으로 끊임없이 그 여자의 애정을 헤아리며, 이 여자가 나에게 모든 시간을 바치는 것은 내가 이 여자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그 여자의 생각은 볼 수 있는 것. 세계가 자기의 눈에서 사라진 뒤에도 한 사람의 성실함을 확인하는 것. 날개짓 같은 소리로 그 여자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를 느끼는 것. 그 여자가 오가는 소리, 드나드는 소리,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 것. 자기가 그 그림거리의, 그 이야기의, 그 노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매 순간 자기 자신의 매력을 나타내는 것. 불구의 몸이 되어 갈수록 더 자기가 강력해짐을 느끼는 것. 어둠 속에서, 그리고 어둠을 통하여 스스로 태양이 되어 그 둘레를, 그 천사가 맴돈다는 것. 이런 행복에 필적할 만한 행복은 거의 없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다.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사랑을 받는다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자기 자신의 뜻에 반해서까지 사랑을 받는다는 그러한 확신 말이다. 이러한 확신을 이 장님은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비탄 속에서 시중을 받는다는 것은 곧 애무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에게 또 무엇이 부족하랴? 아무것도 없다. 사랑을 가진 이상 결코 광명을 잃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것은 완전히 덕으로 이루어진 사랑이다. 확신이 있는 곳에 결코 실명은 없다. 영혼은 더듬더듬 다른 영혼을 찾고 그것을 찾아낸다. 그리고 찾아지고 만져진 영혼은 하나의 여성이다. 하나의 손이 그대를 받쳐주니 그것은 그 여자의 손이요, 하나의 입이 그대의 이마를 스치니 그것은 그 여자의 입이다. 그대의 바로 곁에서 숨결 소리가 들리니 그것은 그 여자다. 그 여자의 전부를, 그 여자의 숭배부터 연민의 정에 이르기까지 전부를 갖는다는 것. 그 여자가 한시도 그대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 보드러운 연약함이 그대를 돕는다는 것. 그 흔들리지 않는 갈대에 몸을 기댄다는 것. 자기 손으로 신의 섭리를 만지고 자기 품 안에 그 여자를 감촉할 수 있는 신을 안다는 것. 이것 얼마나 황홀한 일이냐. 그 마음은, 그 보이지 않는 천사 같은 꽃은 신비 속에서 피어난다. 이러한 어둠은 어떠한 광명과도 바꿀 수 없으리라. 천사의 넋이 바로 거기에 있다. 끊임없이 거기에 있다. 그것이 곁에서 떠나는 것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다. 그것은 꿈처럼 사라졌다가 현실처럼 이내 다시 나타난다. 따사로움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벌써 그것이 거기에 있다. 그대는 화평과 환희와 황홀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어둠 속에서 광희를 본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자질구레한 보살핌, 하찮은 것들도 이 공허 속에서는 거대하다. 아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여자 목소리의 억양은 그대를 가볍게 흔들어주고 그대를 위해 사라진 세계를 보충해준다. 그대는 영혼으로 애무를 받는다.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으나 열렬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것은 암흑의 천국이다. 비행분이 예하는 이러한 천국에서 다른 천국으로 간 것이다. 그의 죽음은 몽트레유 시르메르의 지방신문에도 보도되었다. 마들렌 씨는 그 이튿날 모자에 상장을 달고 새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 사람들은 시내에서 그 상복을 보고 쑥덕거렸다.
그것은 마들렌 씨의 지체에 관해서 한 줄기 빛을 던진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가 저 거룩한 주교와 무슨 인척관계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디뉴의 주교를 위해 상복을 입었다 하고 사교계에서 말했다. 이러한 일은 마들렌 씨의 지위를 크게 높여주었고 몽트레이어 쉐르메르의 귀족 사회가 그에게 갑자기 그리고 단번에 상당한 경의를 표하게 만들었다. 이곳 소도시의 생제르맹이라고 할 만한 지구의 사람들은 주교의 친척일지도 모르는 마들렌 씨에 대한 따돌림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마들렌 씨는 자기에 대한 늙은 부인네들의 존경과 젊은 부인네들의 미소가 한결 더해진 것을 보고서 자기의 지위가 향상된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이 소도시 상류 사교계의 수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 노부인이 늙은이 호기심에서 그에게 물었다. 시장님은 작고하신 디뉴 주교님의 친척이 되시는가 보죠? 그는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의젓한 노부인이 다시 말했다. 그렇지만 당신은 상복을 입고 계시는걸요? 그는 대답했다. 그건 소시적에 주교님 댁에서 하인 노릇을 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굴뚝 청소를 하고 다니는 사부와 소년이 시내에 들어올 때마다 시장이 소년을 불러들여 이름을 묻고 돈을 주곤 한 일이다. 사부와 소년들은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일부러 찾아가서 돈을 얻어가는 소년도 많았다. 5. 지평선에 비치는 미광. 차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반대는 모두 사그라져 버렸다. 마들렌 씨는 처음에는 입신 출시하는 사람들이 의뢰 받기 마련인 중상 모략을 받았으나 다음에는 그것이 흠구에 불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빈정됨에 불과하게 되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쓰러져 버렸다. 그는 완전 무기를 하고도 진정한 만인의 존경을 받았으며 1821년 무렵에 몽트레이유 시루메르에서 시장님이라고 하는 말은 1815년에 디뉴에서 주교예하라고 하던 말과 똑같은 어조로 불리게 되었다. 그 부근에서는 백리 밖에서까지 그에게 상의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분쟁을 종결하고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수 사이를 화해시켰다. 저마다 그들 자기의 정당한 권리의 심판자로 간주했다. 그는 마음을 자연법칙의 책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았다. 그에 대한 존경은 마치 전염이라도 되듯이 6, 7년 동안에 점점 그 지방 전체로 퍼져나갔다. 시내와 군대에서 이 존경에 절대 감염되지 않는 자가 딱 하나 있었는데 마들렌 아저씨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치 일종의 불변부동의 본능에 의해 각성하고 경계하는 듯 그는 언제나 거기에 저항했다.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본능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고 공정한 하나의 진정한 동물적 본능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본능은 공감과 동감을 만들어내고 어떤 성격의 사람과 또 다른 성격의 사람을 숙명적으로 갈라놓고 주저하거나 독려하는 법이 없고 침묵을 지키는 법도 없고 시종이 여일하고 자신의 캄캄한 무지 속에서도 총명하고 절대로 과오를 범하는 법이 없고 오만하고 지성의 모든 공고와 이성의 모든 호소에도 결코 굽히는 법이 없고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가더라도 개 같은 사람에게는 고양이 같은 사람이 있고 여우 같은 사람에게는 사자 같은 사람이 있음을 은근히 알려준다. 마들렌 씨가 온정이 넘치는 조용한 모습을 하고 만인의 존경을 받으면서 거리를 지나갈 때 흔히 쇳빛나는 회색 프로코트를 입고 퉁퉁한 지팡이를 손에 들고 태가 축 처진 모자를 쓴 키 큰 사나이 하나가 그의 뒤에서 휙 몸을 돌이켜 그가 사라질 때까지 그를 지켜보는 일이 있었다. 그럴 때 그 사나이는 팔짱을 끼고 가만가만 머리를 흔들고 입술을 고미까지 주워 올리면서 얼굴을 찌푸렸는데 그 의미심장한 얼굴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리라. 대관절 저자는 무엇일까? 확실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자한테 결코 속지는 않을 테다. 이 인물은 사람을 위협하는 듯한 위험을 띠고 있어서 언뜻 보기만 해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그러한 인간 중 하나였다. 그는 자베르라는 사람으로 경찰이었다. 그는 몽트리오 시루메르에서 사복 형사라는 힘들기는 하지만 유익한 직책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는 마들렌이 처음 왔을 때의 일을 몰랐다. 자베르는 당시 파리의 경찰청장이었던 국무대신 앙글레스의 비서관 샤부이에시의 후원으로 현재의 지위를 얻었다. 자베르가 몽트레이유 시루메르에 왔을 때
그 대공장주의 재산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고 마들렌 아저씨는 마들렌 씨가 되어 있었다. 어떤 경찰관들은 비열한 표정과 권위의 표정이 어우러진 특별한 용모를 가지고 있다. 자베르도 그러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거기에는 비열함은 빠져 있었다.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만약에 영혼들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인류의 개체 하나하나는 동물류의 어떤 것 하나에 해당한다는 저 기이한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굴에서 독수리에 이르기까지, 돼지에서 호랑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이 인간 속에 존재하고 하나하나의 동물이 각각 한 개인 속에 존재한다는 사상가에 의해 어렴풋이나마 겨우 발견된 그 진리를 쉽사리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여러 마리의 동물이 한 명의 인간 속에 동시에 존재하기까지도 한다. 동물들은 우리 눈앞에 떠도는 우리의 미덕과 악덕의 형상들과 다른 것이 아니며 우리들의 영혼의 눈에 보이는 환영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성시키기 위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다만 동물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므로 하나님은 완전한 의미에서 동물을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 사실 교육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와는 반대로 우리들의 영혼은 현실이며 자기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성을, 다시 말해서 교육의 가능성을 부여했다. 잘 이루어진 사회교육은 언제나 어떠한 영혼에서든지 그 영혼이 내포한 효용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표면에 나타난 지상의 생활에만 한정된 견지에서의 이야기고, 인간 아닌 다른 생물의 선천적, 후천적 성격에 관한 심오한 문제를 고려에 넣지 않을 때의 이야기다. 눈에 보이는 자아를 가지고 내부의 자아를 부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상가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안만 해두고서 앞으로 나아가자. 이제 사람은 누구나 우주의 동물류 중 어떤 것 하나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와 함께 잠시 인정한다면 내가 여기에 자베르 경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는 건 쉬울 것이다. 아스투리아의 농민들은, 이 아스투리아는 스페인 북부 피레네 산중의 옛 지명입니다. 아스투리아의 농민들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 즉, 한 배의 이리 새끼들 중에는 을에 개 한 마리가 섞여 있는데 내버려두면 그 개가 크면서 다른 이리 새끼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어미가 그 개를 죽여버린다는 것이다. 그 개에게 인간의 상판을 주면 그것이 곧 자베르다. 자베르는 옥중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카드 점을 치는 점쟁이였고 그 남편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자베르는 자라면서 자기가 사회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 속에 되돌아가기를 단념했다. 그는 사회가 두 부류의 인간들을 되돌릴 길 없이 사회 밖에 존속시켜 놓고 있는데 주목했는데 그 부류란 사회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사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이 두 부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뭔지 모를 엄격, 규율, 정직의 본성과 아울러 자기가 속한 그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족속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정오심을 자기 속에 느끼고 있었다. 그는 경찰에 들어갔다. 그는 거기에서 성공했다. 40살에 그는 사복 형사가 되었다. 그는 청년 시절에는 남부지방의 형무소에서 근무했다. 더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조금 전에 자베르에게 적용했던 그 인간의 상판이라는 말을 좀 설명해 보기로 하자. 자베르의 인간의 상판은 하나의 납작코와 두 개의 깊은 콧구멍과 콧구멍 쪽에서 양편 볼을 따라 올라가는 톱스루간 구레나루스로 되어 있었다. 그 양쪽 구레나루스의 숲과 그 납작코의 그 동굴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꼈다. 덤은 이루고 무시무시했지만 자베르가 웃으면 그 얄팍한 입술이 열리어 이뿐만 아니라 잇몸도 드러나 보이고 코 언저리에는 들짐승의 콧날처럼 납작하고 사나운 주름살이 잡혔다. 근엄한 얼굴을 한 자베르는 평소에는 불도구 같았고 웃을 때에는 호랑이 같았다. 게다가 골통은 작고 턱은 넙죽하고 이마털은 이마를 덮고 눈썹은 처졌고 양미간 한복판에는 분노의 조짐 같은 찡그린 주름살이 늘 떠나지 않고 어슬만 눈초리와 발끈 담은 인매는 무시무시하고 전체적인 표정에는 흉포한 위력이 풍기고 있었다. 이 사나이는 매우 단순하고 비교적 매우 선량한 두 개의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그가 이 감정들을 너무 과장한 탓에 그것들을 거의 나쁘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정부에 대한 존경과 반란에 대한 정오로서 그의 눈에는 절도, 살해 등 모든 범죄는 반란의 변형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위로는 총리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전원 감시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관직을 가진 자는 모두 맹목적인 깊은 신용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한번 법을 범하여 죄악 속에 발을 들여놓은 자에 대해서는 모두 경멸과 반감, 혐오를 품었다. 그는 절대적이어서 예외를 용인하지 않았다. 그는 한편으로 관리는 과오를 범하지 못한다. 관원은 결코 부정을 범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들은 다시 어쩔 수 없게 타락했다. 어떠한 좋은 것도 그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세상에는 인간의 법률에 영겁의 죄인을 만들거나 또는 그러한 낙인을 찍는 권력을 부여하여 사회의 밑바닥에 지옥을 만들어 놓는 극단적인 정신의 소유자들이 있는데 자베르는 전폭적으로 그러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는 금욕주의자이고 진지하고 엄격했다. 그는 침울한 몽상가였고 겸손하면서도 광신다들처럼 거만했다. 그의 눈초리는 송곳이었다. 그것은 싸늘했고 날카로웠다. 그의 전 생애는 다음의 두 가지 말로 요약된다. 감시와 경계. 그는 이 세상의 가장 구부러진 것 속에 다 직선을 가져다 주었고 자기의 유용함을 양심으로 삼고 자기의 직무를 종교로 삼았으며 목사가 그러하듯 탐정이었다. 그의 손아래에 떨어지는 자는 불행할진저. 그는 제 아비가 타로 간다면 아비라도 포박했을 것이며 제 어미가 금령을 범한다면 어미라도 고발했을 것이다. 그것도 득성해 주는 내심의 만족 같은 것을 느끼면서 게다가 청빈한 생활, 고독, 헌신, 청렴, 유흥의 전무. 그는 냉혹한 의무요. 스파르타 사람들이 스파르타를 이해하고 있었듯이 이해된 경찰관이요. 무자비한 감시자요. 완강한 정직이요. 냉정한 밀정이요. 비도크 속에 사는 브루투스였다. 이 비도크는 프랑스의 도적임의 협작군으로 가진 악행을 저질렀으나 나중에 형사반장을 지냈다 이렇게 되고 브루투스는 자기 사상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바치는 불효불굴한 인간을 가리키죠. 자베르라는 인간의 전모는 늘 무엇을 숨어서 엿보는 인간형을 나타냈다. 당시 원대한 우주개벽론으로 소위 과격파 신문의 흥을 돋우었던 조제프 드 메스트르를 우두머리로 하는 신비주의 학파는 자베르를 봤으면 틀림없이 그를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마는 모자 밑에 가려 보이지 않고 그의 눈은 눈수발에 덮여 보이지 않고 그의 턱은 목도리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고 그의 손은 소매 속에 들어가 보이지 않고 그의 지팡이는 프로코트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때가 오면 그 모든 어렴풋한 형체에서 마치 매복에서 튀어나오듯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보였으니 그것은 울룩불룩한 좁은 이마, 불길한 눈초리, 위협적인 턱살, 커다란 손, 무시무시한 곤봉이었다. 틈이라고는 좀처럼 없었지만 그는 여가가 나면 책을 싫어하면서도 읽었으나 완전한 무식쟁이는 아니었다. 그것은 좀 과장된 그의 말에서 알아볼 수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악습이 없었다는 것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다. 기분이 느긋할 때면 그는 한 움큼의 코담배를 맞곤 했다. 이것만이 그의 평범한 인간다운 점이었다. 쉽사리 짐작되듯이 자베르는 법무부 연간 통계표의 깡패라는 항목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족속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자베르의 이름만 들려도 그들은 주랭랑을 쳤고 자베르의 얼굴이 나타나면 그들은 화석처럼 굳었다. 이 무서운 사나이는 그러했다. 자베르는 줄곧 마들렌 씨를 응시하는 하나의 눈과도 같았다. 의욕과 억측으로 가득 찬 눈이었다. 마들렌 씨도 이었고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 그는 자베르에게 말 한마디 물어보지 않았고 그를 찾지도 피하지도 않았으며 그 거북하고 위압적인 듯한 눈초리를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이 받고 있었다. 그는 자베르도 딴 사람과 진배 없이 태연하고 온화한 얼굴로 대했다. 자베르의 입에서 새어나온 몇 마디 말로 짐작해보면 그는 의지와 어울러 본능에서 우러나는 그들과 같은 부류의 특유한 호기심을 가지고 마들렌 아저씨가 다른 데 남겨놓았을지도 모를 모든 발자취를 비밀리에 탐색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방불명된 과족에 관해 어떤 지방에서 모종의 정보를 탐지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때로는 그것을 넌지시 말하기도 했다. 한 번은 혼잣말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놈의 꼬리를 잡은 것 같다. 그런 뒤 사흘간은 말 한마디 않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잡았다고만 믿었던 단서가 끊겨버린 모양이었다.
그런데 어떤 말들의 뜻이 너무 절대적인 것을 나타낼 수도 있어 완화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말을 덧붙이는데, 인간에게는 정말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고 본능의 특성은 바로 흔들리고 흐려지고 혼미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본능은 지성을 능가할 것이고 동물은 인간보다 우월한 빛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베르는 분명히 마들렌 씨의 완결무결한 자연미와 태연자약함에 약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하루는 그의 수상한 태도가 마들렌 씨에게 특별한 인상을 준 것 같았다. 어떤 경우인지는 다음과 같다. 6. 포슐러방 영감. 마들렌 씨는 어느 날 아침 몽트레이어 시루메르의 포장되지 않은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서 보니 조금 저쪽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다. 그는 거리로 갔다. 포슐러방이라는 늙은이가 말이 거꾸러지는 바람에 방금 마차 아래로 떨어졌던 것이다. 이 포슐러방이라는 자는 당시 마들렌 씨에게 아직도 있었던 소수의 적들 중 한 사람이었다. 마들렌 씨가 이 고장에 왔을 때 예전에 공정인을 지냈고 제법 학식이 있었던 포슐러방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가기 시작했다. 포슐러방은 그 별 볼 일 없는 노동자가 점점 부유해지는 것을 보았는데 반면 자기는 선생이라는 존칭을 가진 자기는 몰락해갔다. 그것은 그를 질투심에 타오르게 했다. 그는 마들렌 씨를 모해하기 위해 기회 있는 족족 할 수 있는 짓을 다했다. 그 후 그는 파산했다. 이미 늙은 데다가 자기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마차와 말뿐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가족도 아들도 없었으므로 살기 위해 그는 마차꾼이 되었다. 말은 두 허벅다리가 부러져 일어나지를 못했다. 늙은이는 두 바퀴 사이에 끼어 있었다. 마차에서 잘못 떨어졌기 때문에 마차 전체가 가슴 위를 짓눌렀다. 마차에는 꽤 무거운 짐이 실려 있었다. 포슐러방 영감은 비통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려고 해보았으나 헛수고였다. 함부로 달려들거나 서투르게 손을 대거나 잘못 움직였다가는 그를 아주 죽여버릴 수 있었다. 밑에서 마차를 들어 올리지 않는 한 그를 꺼내기란 불가능했다. 자베르는 사고가 난 순간에 당도하여 기중기를 가지러 사람을 보내놓았다. 마들렌 씨가 도착했다. 사람들은 경의를 표하며 길을 열어주었다. 사람 살려! 포슐러방 영감이 부르짖었다. 누가 이 늙은이를 좀 살려줘. 마들렌 씨는 거기에 있는 군중을 둘러다 보았다. 기중기가 없소? 하나 가지러 갔습니다. 어느 농부가 대답했다. 얼마나 있으면 옵니까? 제일 가까운 데로 갔습니다. 철공소가 있는 플라시오의 집으로요. 그러나 15분은 좋게 걸릴 겁니다. 15분이나 마들렌 씨는 외쳤다. 전날 비가 와서 땅이 질퍽하여 마차는 시시각각 땅속으로 빠져들어가 마차꾼 영감의 가슴팍을 더욱더 짓눌렀다. 5분도 못 가서 그의 갈빗대가 부러지리라는 것은 뻔했다. 15분이나 기다리고 있을 수 없소. 마들렌 씨는 바라보고 있는 농부들에게 말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다가 일이 다 걸러버릴 거요. 저렇게 마차는 자꾸만 빠져들어가지 않소. 그러니 저걸 어떡합니까? 이봐요. 마들렌 씨는 말을 이었다. 아직도 술의 밑으로 들어가서 등으로 축히 올릴 만한 여유는 충분하오. 눈 깜짝할 사이면 이 가련한 노인을 끌어낼 수 있단 말이오. 여기 누구 허리가 짱짱하고 용기 있는 사람 없소? 루이 금화 5입을 주겠소. 이게 20프랑짜리 금화를 말합니다. 군중은 누구 하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10루이 주겠소. 마들렌 씨는 말했다. 관중은 모두 눈을 내리 깔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중얼거렸다. 엄청난 장사가 아니고서야 그뿐인가 까딱하다간 으스러져 버릴걸? 자, 어서 20루이 주겠소. 마들렌 씨는 다시 말했다. 여전히 모두들 잠잡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지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들렌 씨는 돌아보고 자베르를 알아보았다. 그는 도착했을 때는 자베르를 보지 못했다. 자베르는 계속했다. 그들에게 없는 건 힘이지. 이런 마차를 등으로 들어 올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될 말이야. 그러고는 마들렌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계속했다. 마들렌 씨, 당신이 지금 요구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아직 딱 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마들렌 씨는 등골이 오싹했다. 자베르는 무관심한 듯한 태도로 그러나 여전히 마들렌 씨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덧붙였다. 그는 죄수였습니다. 아, 마들렌 씨는 말했다. 툴롱 형무소의
마들렌 씨는 새파래졌다. 그러는 동안에도 마차는 조금씩 빠져 들어가고만 있었다. 포슐루방 영감이 헐떡거리며 고함을 질렀다. 아이고 숨막혀 갈빗대 부러져 어서 기중기를 뭐 없나 아이고. 마들렌 씨는 주위를 휘둘러 보았다. 그래 이 심누이 받고 이 불쌍한 노인을 살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오? 관중은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자베르가 또 말했다. 기중기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아직 딱 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 죄수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짜그라지네. 마들렌 씨는 고개를 쳐들어 여전히 자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는 자베르의 독수리 같은 눈과 마주치고 꿈쩍도 않는 농부들을 바라보고 서글프게 실룩 웃었다. 그런 뒤 말 한마디 없이 무릎을 구부리고는 군중이 깜짝 놀라 소리칠 겨를도 없이 마차 밑으로 들어갔다. 기대와 침묵의 무서운 순간이 계속되었다. 마들렌 씨는 그 무시무시하게 무거운 짐 밑에서 그의 땅에 엎드리다시피 하며 두 번이나 양쪽 팔꿈치와 무릎을 한데 모으려고 해보았으나 허사였다. 사람들은 그에게 외쳤다. 마들렌 아저씨 거기서 나와요. 표스브랑 영감까지도 말했다. 마들렌 씨 어서 나가요. 나는 어차피 살지 못해요. 내버려 둬요. 당신마저 찌그러져 버릴 테니까요. 마들렌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관중은 헐떡거리고 있었다. 마차 밖에는 계속 빠져들어갔고 마들렌 씨가 마차 밑에서 나오기란 이미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벼랑간 그 육중한 덩치가 움직이더니 마차가 서서히 올라오며 마차 바퀴가 절반쯤 바퀴 자국에서 나왔다. 숨이 막혀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거들어. 마들렌 씨가 마지막 힘을 다했다. 모두들 달려들었다. 단 한 사람의 희생이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마차는 여러 사람의 팔로 들어올려졌다. 포슐루방 영감은 구출되었다. 마들렌 씨는 일어났다. 땀이 철철 흐르고 있었으나 얼굴은 창백했다. 옷은 찢어지고 곤죽이 되었다. 모두들 울었다. 늙은이는 그의 무릎에 입을 맞추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마들렌 씨는 무언지 알 수 없는 행복하고 신성한 고통의 표정을 얼굴에 띠고 여전히 그를 바라보는 자베르를 평온한 눈으로 응시했다. 7. 포슐르방 파리에서 정은사가 되다. 포슐르방은 마차에서 떨어졌을 때 설계골이 어긋났다. 마들렌 씨는 그를 병실로 운반해 가게 했다. 병실은 그의 공장과 같은 건물 안에다 노동자들을 위해 그가 마련해 놓은 곳인데 두 자선 수녀가 모든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늙은이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서 1000프랑짜리 수표와 다음과 같은 마들렌 씨의 쪽지를 발견했다. 내가 귀하의 마차와 말을 매수합니다. 마차는 부서지고 말은 죽었다. 표실루방은 쾌유했다. 그러나 무릎 관절이 굳어버린 채였다. 마들렌 씨는 수녀들과 사제의 추천을 얻어 파리 생탕토항구에 있는 수녀원의 정원사로 노인을 취직시켜 주었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마들렌 씨는 시장에 임명되었다. 시 전체에 대한 정권을 부여하는 시장의 띠 휘장을 마들렌 씨가 차고 있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자베르는 주인의 옷 아래에서 늑대의 냄새를 맡은 개가 느끼는 것 같은 종류의 전율을 느꼈다. 그때부터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마들렌 씨를 피했다. 직무상 부득이하여 할 수 없이 시장과 만나야만 할 때에는 지극히 공손하게 그에게 말을 했다. 마들렌 씨에 의하여 이루어진 몽트레유 시르메르의 번영은 앞서 지저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 외에 또 다른 조짐 하나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눈에 띄지는 않아도 역시 의미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코 속일 수 없는 일이었다. 국민이 시달리고 실업 상태에 있고 상업이 부진할 때 납세자는 공국에서 세금을 거부하고 납기까지 끌거나 납기를 넘기며 정부는 강제와 징수의 비용으로 많은 돈을 소비한다. 일거리가 많고 나라가 행복하고 부유할 때는 세금이 수월하게 납입되고 국가의 비용도 적어진다. 국가의 빈부는 세금 징수 비용이라는 명확한 한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몽트레유 시르메르 군에서는 7년 동안의 세금 징수 비용이 4분의 3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시의 재무 대신 빌렐 씨는 모든 군 중에서 이 군을 자주 거명했다. 팡틴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 지방은 위와 같은 상태였다.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행히도 마들렌 씨의 공장 문은 그녀를 옛 친구처럼 맞아주었다. 그녀는 거기에 가서 여직공의 작업실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일은 팡틴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어서 썩 넉난히 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 품삯이라고 해봤자 변변치는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충분했고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녀는 밥벌이를 하였다. 8. 빅티르행 부인이 35프량을 들어 정조를 염탐하다. 팡티는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한동안 기뻤다. 자기 손으로 일하여 정직하게 살아가다니 얼마나 천행인가. 일하는 취미가 정말로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거울을 사서 자기의 젊음과 아름다운 머리와 아름다운 이를 거기에 비춰보고 좋아하고 많은 것을 잊고 오직 자기의 고제트와 가능한 미래만을 생각하다 보면 거의 행복했다. 그녀는 작은 방 하나를 얻어 돈은 앞으로 일을 해서 갚기로 하고 가구를 갖추어 놓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방종하던 때의 버릇이었다. 그녀는 결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서 잠깐 말했듯이 자기의 어린 딸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 조심했다. 처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테나르디에에게서 꼬박꼬박 돈을 치렀다. 그녀는 자기 이름밖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대서인을 시켜 편지를 써야만 했다. 그녀는 자주 편지를 썼다. 그것이 사람들 눈에 띄었다. 팡티인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그녀의 태도가 수상하다라는 등 작업실 여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자기에게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인데도 남의 행위를 엿보리고 길을 쓰는 사람이 있다. 왜 그 양반은 언제나 석양역에만 올까? 왜 아무개시는 목요일이면 꼭 나갈까? 왜 그 남자는 언제나 뒷골목으로만 다닐까? 어째서 그 부인은 언제나 집에 다 오기도 전에 마차에서 내릴까? 어째서 그 여자는 자기 집 서랍 속에 담뿍 두고도 편지지를 사러 다닐까? 등등.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물론 자기에게는 하등 써도 달도 않은 그러한 수수께끼 열쇠를 손에 쥐려고 10가지 선행을 하는데 드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한다. 그런데 그 짓을 즐거움을 위해 무보수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호기심으로 얻는 것은 호기심뿐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 없이 그들은 며칠이고 남자나 여자의 뒤를 밟는가 하면 춥고 비오는 밤에 몇 시간이고 길모퉁이나 골목의 문 아래에 서서 망을 보고 사환들을 매수하고 마차의 마부들이나 하인들을 취하게 하고 시녀를 매수하고 문지기를 손에 넣는다. 왜 그런가? 공연이 그런다. 오직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들추고 싶은 일념에서 순전히 짓거리지 않고는 못 배기기 때문에 그리고 흔히 그러한 비밀이 알려지고 그러한 기밀이 공표되고 그러한 수수께끼가 백일하에 드러나면 파국이 결투가 파산이 가정의 파탄이 일생의 파멸이 야기되고 그들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단순한 본능에서 모든 것을 발견한 그들은 그것을 보고 쾌재를 부르짖는다. 한심한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찌끄려야 할 필요에서 악인이 된다. 그들의 대화는 객실이나 응접실에서의 한담설화는 순식간에 장작을 태워버리는 벽난로와도 같다. 그들에게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 그 연료란 곧 이웃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팡틴을 지켜보았다. 게다가 그녀의 금발과 새하얀 이를 시기하는 여자도 한둘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팡틴이 작업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자주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자기 아이를 생각할 때였다. 아마 옛날에 사랑했던 남자를 생각했을 때도 역시 그랬으리라. 과거의 암울한 애정을 끊는다는 건 괴로운 일이다. 팡틴이 다달이 적어도 2번씩 언제나 같은 주소로 편지를 써보내고 우편 요금도 지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람들은 그 주소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몽페르메의 여인숙 주인 테나르디에 씨였다. 사람들은 술집에서 대서인에게 찌끄리게 했는데 그 대서인 영감은 비밀의 호주머니를 들지 않고서는 좋은 술로 자신의 창자를 채울 수 없었다. 요컨대 사람들은 팡틴에게 어린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확실히 수상한 처자야. 어느 수다스러운 아낙네 하나는 몽페르메우까지 가서 테나르디에 부부와 이야기를 하고는 돌아와서 말했다. 35프랑이나 들여서 다 알아냈지요. 어린애도 봤어요. 이러한 짓을 한 아낙은 빅티르니엥 부인이라는 수다스러운 추녀인데 모든 사람들의 정조의 파수꾼이고 문지기였다. 빅티르니엥 부인은 56살인데 본래 얼굴이 못생긴 데다가 늙어 쭈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음성은 떨렸고 성미는 변덕스러웠다. 이러한 노파에게도 놀랍게도 한때는 젊은 시절이 있었다. 그녀는 젊었을 때
1793년 동란의 와중에 혁명파의 붉은 모자를 쓰고서 수녀원에서 빠져나와 베르나르 수도회에서 자코뱅 당원으로 변절한 한 수도사와 결혼을 했다. 그 여자는 쌀쌀하고 퉁명스럽고 앙칼지고 완고하고 까다롭고 거의 표독스러웠으며 자기를 억누르고 옴삭달싹 못하게 하던 옛 남편인 수도사를 늘 생각했다. 그녀는 법위에 깔려 뭉개진 쇠기풀이었다. 왕정복고 때 그녀는 독실한 아주 열렬한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신부들은 그녀의 수도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녀는 자기의 재산을 어느 수도에 유정하고서 크게 떠들어댔다. 아라스의 주교구에서는 그녀를 썩 좋게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빅튜르니엥 부인이 몽페르메유에 갔다 와서 어린애도 봤어요 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팡틴이 공장에 온 지도 벌써 한 해가 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작업실 여감독이 시장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50프랑을 내주고는 이제 이 작업장에서 그만 나오라고 덧붙이며 시장님의 분부인이 이 고장에서 떠나라고 말했다. 그것은 테나르디에가 6프랑에서 12프랑으로 인상을 요구한 후 또다시 12프랑에서 15프랑으로 인상을 요구한 바로 그달의 일이었다. 팡티는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방세와 가구에 대한 빚이 있었다. 그 빚을 갚으려면 50프랑으로는 모자랐다. 그녀는 몇 마디 더듬더듬 애원해 보았다. 그러나 여감독은 당장 작업실에 나가야 한다고 통고했다. 게다가 팡티는 하찮은 직공에 불과했다. 절망감보다도 수치심에 압도되어 그녀는 작업실을 나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니 그녀의 잘못이 이제 모두에게 알려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말 한마디 할 힘도 없었다. 시장님을 만나보라고 권해주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녀는 감히 그러지도 못했다. 시장님은 친절하신 분이니까 50프랑을 주신 것이고 공정하신 분이니까 그녀를 내쫓으신 것이다. 그녀는 그 결정에 승복했다.